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아직도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했지만 내 귀에는 몇 단어만 남았다. 심정지, 회복 불가, 그리고 보호자분이라는 말. 그 단어들이 서로 엉켜서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날 보호자라는 말이 그렇게 무거운 단어인 줄 처음 알았다. 평생을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왔고 그 아이가 결혼한 뒤에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기 싫어서 아들 집에 갈 때도 항상 연락부터 했고 돈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며느리에게도 늘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서로 조심하는 거라고 믿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됐다. 나는 상복을 입고 빈소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내 몸이 거기 있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이 와서 울고 위로하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을 했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 하지만 꿈은 깨지지 않았고 시간은 너무 성실하게 흘러갔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울었다. 처음에는 나보다 더 많이 우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참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간 뒤였다. 다리가 풀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를 보고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셔서 쉬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가방을 챙겼고 빈소를 나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걸까? 집에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불을 켜지도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아들의 사진만 바라봤다. 휴대폰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열었다 닫았다. 별일 아닌 안부 인사였는데 이제는 그 문장 하나가 내 하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와는 다른 목소리였다. 울음은 없었고 감정도 없었다. 어머님, 오늘 처리할 게 좀 있어요. 그 말이 부탁인지 통보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그래, 내가 갈게라고 답했다. 아들의 일이라면 내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어제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며느리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검은 봉투, 흰 종이, 그리고 도장이 찍힐 자리가 보였다. 나는 무슨 서류냐고 묻지 않았다. 괜히 묻는 게 민폐가 될 것 같았다. 며느리는 통화를 몇 번 하더니 전화를 끊고 내 쪽을 보았다. 어머님,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그래왔듯 불편한 질문은 삼켰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나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뒤 낯선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가 또렷했다. 며느리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님, 그 한 단어가 귀에 꽂혔다. 나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왜 장례식장에서 변호사를 부르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물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상속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상속? 그 단어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들은 이제 막 떠났는데 세상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나자 빈손은 더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본 사람처럼. 나는 괜히 눈을 피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나면 물어야 할 것들이 생길까 봐서였다.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아들 통장하고 집 관련해서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아내였고 나는 어머니였다. 순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정리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다. 아들 명의로 된 통장은 이미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나는 그 아이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늘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고 너희 살림 잘하면 된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아들 명의 통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집도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아들이 살던 집이 떠올랐다. 전세인지 대출이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말 하나로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나는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아들 집 열쇠였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이미 결정된 일 같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나는 왜 이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 며느리는 장례가 끝나면 아들 집에 들러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줄 알았다.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에 어머니가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앞만 보고 운전했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아들이 살던 집이었다. 몇 번 와본 적은 있었지만 늘 초대받아 잠깐 머무는 손님 같은 기분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열쇠를 꺼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지방 공기가 밀려 나왔다. 아들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그때 며느리가 내 앞을 막아섰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내 움직임을 의식한 동작이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오늘은 정리할 게 많아서 어머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엉켰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미 문 안으로 한 발 들어가 있었고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의견을 묻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집 앞에 혼자 남아 서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이 살던 집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밀려난 건 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집 앞에서 돌아선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문이 닫힌 현관을 몇 번이나 바라보다가 내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혹시 다시 문이 열릴까? 혹시 며느리가 어머님,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나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짧은 메시지였다. 어머님, 내일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지, 왜 내가 꼭 가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사무실은 차분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친절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았지만 몸은 나와 조금 떨어져 있었다. 작은 거리였지만 그 간격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다. 고인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쪽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리해둔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차분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내 귀에는 그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배우자가 1순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부모는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답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상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보받는 자리라는 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차 안에는 필요 없는 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을까? 아들은 원래 속내를 잘 말하지 않는 아이였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는 말로 넘겼고 중요한 결정은 늘 혼자서 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묻지 않았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아이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괜히 간섭하면 아들을 힘들게 할까 봐서였다. 부모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그게 요즘 세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들이 집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출 좀 받았어. 그 말에 나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만 덧붙였을 뿐이다.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의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믿는다는 말로 불안을 덮어두고 싶었던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믿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나는 너무 많은 걸 아들에게 맡겨버렸다. 아니, 맡겼다기보다 스스로 내려놓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과 권리를 함께 내려놓은 셈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라면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해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였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공책,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바꿔주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아들의 옛 휴대폰이었다. 전원을 켜본 적은 없었다. 괜히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였다. 그날은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화면은 켜졌다. 잠금 화면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아들이 쓰던 마지막 해의 초겨울이었다.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다.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숫자. 내가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 끝자리였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막혔다. 문자함을 열었을 때 대부분은 이미 끝난 대화들이었다. 친구들과의 안부, 회사 이야기, 짧은 농담들. 그러다 눈에 들어온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며느리가 아닌 나에게 보내려다 지운 흔적 같은 문장이었다. 전송되지 않은 초안이었다. 엄마,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끝까지 쓰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을지,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아들은 늘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일수록 삼켰고 혼자 정리했다고 믿었다. 그 성격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아들은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적어도 완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던 건 아니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만약 그때 내가 먼저 물어봤다면 아들이 그 말을 끝까지 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웃으며 넘겼을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들은 모든 걸 며느리에게만 맡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상속 이야기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를 본 다음 날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같았으면 문자로 끝냈을 일이다. 하지만 그날은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고 싶었다. 아들이 정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는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나한테 뭐 남긴 말은 없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았지만 나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로 했다. 아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서 나한테 보내려다 만문자를 봤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아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짧고 낮은 숨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그런 건 의미 없어요. 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눌렀다.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 되는 걸까? 나는 아들의 성격을 떠올렸다. 중요한 말일수록 미루고 끝까지 혼자 끌어안던 아이. 그런 아들이라면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을 이유도 충분했다. 그래도 내가 말을 잇자 며느리는 내 말을 끊었다. 어머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말이기도 했다. 감정적인 사람은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분명히 느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리도 그 이후의 선택을 생각하는 자리도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는 함께 울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정리해야 할 변수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아들이 남기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며느리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일부러 약속을 잡았다. 더는 전화 너머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분명히 말하고 싶었다. 나도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으니 손이 계속 떨렸다. 화가 나서인지 긴장이 돼서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정시에 도착했다. 검은 옷은 아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나는 아들의 어머니야. 그 말은 주장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많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다.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쉽게 나오는 자리가 내 인생에도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걸 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나를 없는 사람처럼 정리하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한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 속에는 나를 그 삶에서 떼어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감정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지 않았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쪽이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해졌다. 그날 밤 아들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는 내가 결정할게. 아들이 원했을지, 원하지 않았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로 남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고 넘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선택했다. 남겨진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지키는 쪽을.